2026년 3월, 쿠바 하바나의 밤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불타고 있는 건물은 다름 아닌 쿠바 공산당 본부였고, 더 충격적인 건 방화범의 정체였습니다. CIA도 아니고 플로리다의 망명객도 아닌 바로 쿠바 민중들 자신이 자국의 집권당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건 불과 몇 주 전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 단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의문이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이란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만만해 보이는 쿠바를 이 시점에 조준한 걸까요? 왜 쿠바계 이민자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의 조국을 이토록 힘든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이 쿠바의 숨통을 조이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왜 오히려 쿠바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알지리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960년대 미국 마피아들의 황금빛 놀이터였던 쿠바가 어쩌다 공산혁명의 심장이 되었는지, 60년 전 쫓겨난 망명객들의 후손이 어떻게 2026년 미국 외교의 칼자루를 쥐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류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962년의 공포가 왜 지금 다시 반복되려 하는지까지, 뉴스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권력과 돈의 은밀한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으며,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10번쯤 이어붙인 길이로 카리브해에 길쭉하게 뻗어있는 거대한 섬나라의 전력망이 완전히 셧다운된 겁니다. 카리브해는 미국 플로리다 반도 아래쪽에 펼쳐진 바다로 쿠바와 멕시코, 그리고 수많은 섬나라들이 모여있는 지역인데, 이 거대한 나라 전체에 불이 꺼졌다는 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60년 넘게 미국의 봉쇄를 버텨온 공산체제의 심장이 멈췄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방아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습니다. 행정명령이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직접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지시인데, 트럼프는 이걸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쿠바에 실어 나르는 선박과 기업에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쿠바의 치명적인 급소가 드러납니다. 이 나라는 자체 정유시설이 거의 없어서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목숨을 걸고 있었거든요. 석유가 끊기자 발전소가 멈췄고, 발전소가 멈추니 냉장고가 꺼졌으며, 냉장고가 꺼지니 배급소의 쌀과 콩이 썩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마지막 자존심이던 배급 시스템이 불과 몇 주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기본적 생존의 위협까지 맞닥뜨린 쿠바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휘불을 든 군중들이 하바나 시내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미국 대사관도 아니고 외국 기업도 아닌 바로 쿠바 공산당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화염병이 날아들었고 유리창이 박살났으며, 60년간 철옹성처럼 버텨온 혁명의 상징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쿠바 민중이 자국의 집권당 본부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은 1959년 카스트로 혁명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끌고 공산 정권을 세운 인물로 2016년 사망할 때까지 거의 50년간 쿠바를 통치했죠. 미국이 60년간 CIA 공작과 암살 시도, 경제 봉쇄로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트럼프의 펜 한 자루가 몇 주 만에 성사시켜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도 대치 중이고 북한과의 긴장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뜬금없이 쿠바를 집중 조준한 걸까요? 혹시 누군가 트럼프의 등을 떠민 건 아닐까요? 그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1950년대 화려했던 하바나의 카지노들, 그리고 그 카지노를 운영하던 미국 마피아들의 이야기 속에 말입니다. 혹시 영화 대부 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파치노가 연기하는 마이클 콜레오네가 쿠바 하바나의 화려한 호텔 테라스에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 배경이 바로 1950년대 하바나였는데,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거의 실화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하바나가 어떤 도시였냐면, 카리브해의 눈부신 햇살 아래 초호화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이 즐비했고, 그 건물들의 실제 주인은 뉴욕에서 날아온 마피아들이었습니다. 마피아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만든 범죄 조직으로 20세기 중반까지 도박, 마약, 매춘 등 온갖 불법 사업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 메이어 랜스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피아의 회계사라고 불리던 유대계 갱스터로
1930년대부터 쿠바에 진출해 카지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렌스키는 당시 쿠바 대통령 바티스타와 호영호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영화 데브이에서 마이클 콜레오네와 정면 대결하는 유대계 갱보스 하이먼 로스가 바로 이 렌스키를 모델로 한 캐릭터입니다. 마피아의 돈은 쿠바 정계를 완전히 장악했고, 아바나에는 300개가 넘는 유흥업소가 성업했으며, 럼주 한 잔값만 더 내면 마리화나든 코카인이든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불법인 것들이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이 섬에서는 전부 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황금빛 파티의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마피아들과 바티스타 독재 정권이 배를 불리는 동안 쿠바 민중들은 자기 땅에서 2등 신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설탕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땀을 흘려도 미국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한 판에 날리는 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분노는 산악지대에서 자라났고, 그 분노의 이름은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1959년 카스트로의 혁명군이 아바나에 입성하자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카스트로는 미국 기업과 마피아들의 자산을 전부 몰수했고, 카지노 문을 닫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미국인들은 빈손으로 플로리다행 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메이어 렌스키조차 투자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건 마피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쿠바에서 호화롭게 살던 자본가들, 농장주들, 사업가들도 목숨만 겨우 건져서 미국 남부 마이애미로 도망쳤습니다. 혁명 직후 몇 년 사이에 수십만 명의 쿠바인들이 불과 150km 바다를 건너 플로리다로 탈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카스트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중산층과 상류층이었습니다. 이를 갈며 플로리다에 정착한 이 망명객들은 언젠가 반드시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자녀와 손자 세대는 미국 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대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 답을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이제 2026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대쿠바 강경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 정책의 총책임자로 한국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과 비슷하지만 권한은 훨씬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1956년 쿠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텍사스의 강경 보수파로 유명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어떨까요? 그의 아버지 역시 쿠바 출신으로 카스트로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60년 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플로리다로 쫓겨났던 그 망명객들의 후손이 지금 미국 외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플로리다주에는 현재 150만 명이 넘는 쿠바계 미국인이 삽니다. 이들 대부분은 공화당 강경 보수파입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조국에서 내쫓은 게 공산주의 정권이었으니 당연히 반공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플로리다는 미국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경합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2026년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남은 임기 동안 발이 묶이고 탄핵 논의도 막기 어려워집니다. 플로리다 쿠바계 유권자들의 표를 확실히 잡는 방법이 뭘까요? 쿠바를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60년 묵은 원한을 풀어주는 대통령,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면 플로리다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쿠바 봉쇄는 숭고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선거용 쇼입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트럼프의 월간 침공이라고 비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때리고 이란 때리고 이번 달엔 쿠바 차례인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쿠바는 그냥 맞고만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쿠바를 무너뜨리려 했고, 그때 쿠바는 미국이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카드가 뭐였는지 아시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61년 4월 17일 1,500명의 무장병력이 상륙했습니다. 상륙한 병력은 대규모 군대와 탱크가 아니라 CIA가 1년 넘게 비밀 훈련시킨 쿠바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망명객들이었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숨긴 채 쿠바 민중들에 섞여 들어가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상륙 지점이 늪지대였는데 CIA가 50년 전 낡은 지도를 보고 작전을 짰기 때문에 현지 지형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침공군은 늪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고 고립되었고, 미군 수송기가 쿠바 국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 상황에
눈치가 보였던 케네디 대통령은 약속된 미 공군의 2차 지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쿠바군의 집중 포화에 1차 병력들은 사흘 만에 100여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1,100여 명은 모두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어이없는 작전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미국은 결국 5,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포로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돈의 가치로 보자면 한 사람당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한 겁니다. 굴욕을 당한 케네디 대통령은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카스트로 암살을 위한 비밀작전팀을 꾸렸고 1962년에는 쿠바에 대한 전면 경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거기다 이탈리아와 터키에 소련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까지 배치했습니다. 터키에서 발사하면 불과 몇 분 만에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심장에 칼끝을 들이댄 겁니다. 카스트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쿠바 혼자 버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카스트로는 소련에 손을 내밀었고 소련의 흐르쇼프 서기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흐르쇼프의 속셈은 단순히 쿠바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핵미사일 숫자에서 미국에 크게 밀리고 있었고 터키의 미사일 배치로 자존심까지 구겨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 코앞에 핵을 들이댔으니 소련도 미국 코앞에 핵을 들이대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962년 여름 소련은 비밀리에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쿠바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 서울에서 대전보다 가까운 거리에 미국 동부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아침, 미국 CIA 본부에 긴급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U-2 정찰기가 쿠바 상공 21km에서 찍어온 항공사진이었는데 분석관들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자나무 숲 사이로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고 그 옆에는 미사일 운반용 트레일러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였습니다. 이게 발사되면 워싱턴까지 13분, 뉴욕까지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는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국 동부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백악관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월 22일 저녁 7시 케네디는 TV 앞에 섰습니다. 미국 전역의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멈추고 대통령의 입을 지켜봤습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쿠바를 향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실시합니다.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핵무기를 실은 소련 화물선 20여 척이 이미 쿠바를 향해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고 미 해군 함대가 카리브해에서 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저지선을 지나는 순간 미국이 소련을 향해 바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소련 함대와 미국 함대가 카리브해에서 대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13일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책상 밑으로 숨는 핵대피 훈련이 급박하게 실시되었고 슈퍼마켓의 통조림과 생수는 모두 팔려나갔으며 부자들은 시골의 방공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가 소련 미사일에 격추당하자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962년 10월 27일 블랙 세터데이, 즉 검은 토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날이 발생합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시달리던 재래식 소련의 핵잠수함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모스크바와 통신이 끊긴 채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수면에서의 폭발음을 감지한 잠수함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과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오판하였고 잠수함의 함장은 핵어뢰 발사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함장이 끝까지 막아선 덕분에 결국 핵어뢰의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류 역사상 두 번째 핵무기의 발사가 될 뻔했던 이날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8일 소련의 흐르쇼프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대신 케네디도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고 터키의 미국 미사일도 조용히 철수하기로 비밀 합의를 맺었습니다. 13일간의 공포가 끝난 겁니다. 이 균형은 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쿠바 병제도 휘청거렸지만 곧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였죠. 차베스 정권은 쿠바에 하루 1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했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와 교사를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쿠바의 생명줄을 2026년 2월 트럼프가 끊어버렸던 것이고 그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의 숨통을 조이자 쿠바는 다시 생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러시아였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하자 오히려 러시아 유조선들이 쿠바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쪽 파이프라인을 막으면 러시아가 다른 쪽에서 연결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 코앞에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적 이득이 충분한 대가니까요. 두 번째 카드는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도 중국이 등장합니다. 현재 쿠바 아바나에서는 차이나타운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고 중국어 간판을 단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거래입니다. 중국은 쿠바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바처럼 신용도가 바닥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건 순수한 친절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죠. 중국은 그 대가로 쿠바에 안보정보센터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 정보 수집 기지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서 미국의 통신과 군사 활동을 감청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962년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을 때 케네디는 핵전쟁까지 불사하며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64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미사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21세기 정보전 시대에 감청기지는 핵미사일 못지않게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쿠바 봉쇄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 앞마당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명분을 쥐어준 셈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쿠바 경제를 조이면 조일수록 중국의 차관과 러시아의 석유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 대가로 이들은 전략적 거점을 확보합니다. 60년 전 소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과연 쿠바를 침공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쿠바 군사력은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이고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계산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침공의 이득부터 보죠. 첫째, 플로리다 쿠박의 유권자들이 열광할 겁니다. 60년 묵은 원한을 풀어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겠죠.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쿠바 진출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남미의 다른 좌파 정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주권국가 침공은 21세기에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은 전쟁 비용입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방법은 직접 침공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끊어서 쿠바 경제를 서서히 조이는 겁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미군 병사 한 명 희생 없이 쿠바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계산이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당 본부가 불탔다는 건 그만큼 미심이 돌아섰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조이면 조일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쿠바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중국의 정보기지가 완공되면 트럼프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쿠바 정권이 정말로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쿠바 공산 정권이 붕괴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 정부는 과연 누구 편이 될까요? 미국 편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60년간 봉쇄당한 원한이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중국이 재건 자금을 대주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중러가 파고들고 너무 약하게 나가면 플로리다 표를 잃습니다. 11월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 트럼프는 이 줄타기를 계속 이어갈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쿠바 정권이 정말로 붕괴한다면 그 이후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냉정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쿠바는 60년간 미국의 봉쇄 속에서 인프라가 완전히 낙후되었습니다. 도로, 항만, 통신, 전력망 모든 게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바나 시내를 돌아다니면 1950년대 미국 클래식 자동차들이 아직도 굴러다니는데 그게 박물관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들입니다. 새 차를 살 돈도 수입할 경로도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쿠바가 개방된다면 이 모든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망, 발전소, 상하수도 시설까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에 쿠바와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 수교의 의미가 뭘까요? 쿠바가 개방될 때 한국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동남아시아의 정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도로와 항만과 발전소를 지어온 경험이 있죠. 통신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LG, KT와 SKT의 기술력이라면 쿠바의 낙후된 통신망을 현대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이미 수교를 맺은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쿠바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정말 무너지기는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공산 정권은 우리 예상보다 질긴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가 경제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민중들이 공산당 본부에 불을 지를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60년 전 쫓겨난 쿠바 자본가들의 후손이 미국 정치를 움직이듯 정치와 경제, 권력과 자본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잇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표심에서 시작된 트럼프의 쿠바 압박이 중국과 러시아의 역습을 불렀고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회는 누가 잡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영상에서 다뤄지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